새벽 5시 박영호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74세의 몸이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체 리듬은 변하지 않았다. 반세기가 넘도록 이 시간에 일어나 연장을 챙기고 현장으로 향했던 습관이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몸에 배어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서늘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마당에 심은 감나무에서는 아직 푸르른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안에 순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맘때면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새들의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이 집에서는 여전히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고 있으니까. 영호는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아직 꼿꼿한 어깨와 또렷한 눈빛만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다. 목수로서의 자부심이 그를 지탱해왔던 것이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마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아내가 사준 낡은 체크셔츠와 작업바지. 물론 더 이상 작업을 하지는 않지만 이 옷들을 입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부엌으로 향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흰쌀밥과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 그리고 작은 냄비에 끓인 된장국. 소박하지만 영호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내가 차려주던 정성스러운 상차림이 그립긴 했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 정도면 사치였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영호는 오늘 할 일을 정리했다. 마루 및 습기 제거를 위한 환기구 점검, 처막 끝 기와 몇 장 교체, 그리고 창고 정리. 비록 큰 공사는 아니지만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손길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영호에게는 삶의 이유이기도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섰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아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영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이런 고요한 시간이 좋았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창고로 향해 연장함을 꺼냈다. 평생을 함께한 연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망치, 톱, 대패, 끌. 각각의 연장마다 수십 년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손잡이는 닳아서 번들거렸고 날은 무수히 갈아서 원래보다 작아졌지만 여전히 예리함을 잃지 않았다. 마치 영호 자신처럼 먼저 마루 밑을 점검하기로 했다. 오래된 한옥 구조의 이 집은 통풍이 중요했다. 습기가 차면 목재가 썩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호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놀림은 여전히 민첩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을 비춰가며 기둥들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몇 년 전에 교체한 기둥들이 튼튼하게 집을 받치고 있었고 환기구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영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올 겨울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마루 밑에서 나와 이번에는 처마를 살펴보았다. 지난 태풍 때 몇 장의 기와가 어긋났는데 미루고 있던 수리를 해야 했다. 사다리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지붕에 올라갔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집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직접 해야 했다. 기와를 하나씩 드러내며 상태를 확인했다. 몇 장은 금이 가 있어서 교체가 필요했다. 다행히 창고에 여분의 기와들이 있었다. 이 집을 지을 때부터 여유분을 준비해 둔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됐다. 영호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작업을 진행했다. 서두르다가 실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시간 남짓 작업을 마치고 지붕에서 내려왔다. 이마에는 얇은 땀이 맺혀 있었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자신의 집을 직접 돌보고 있다는 만족감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대문 쪽에서 소음이 들렸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영호는 시계를 확인했다. 아침 10시. 이른 시간에 누가 찾아올 만한 일이 있나 싶었지만 일어나서 대문으로 향했다. 대문을 열자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으로 보아 어떤 업체의 직원인 듯했다. 안녕하세요. 박영우 어르신이시죠?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아, 저는 대한부동산개발에서 나온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재개발. 영호는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몇 년 전부터 이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호에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재개발이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아, 그러지 마시고 일단 이야기라도 들어보시죠.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어르신 집도 상당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을 거예요. 김 과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말씀드렸듯이 관심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래도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영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 과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명함 하나를 대문 틈에 끼워두고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대문을 다시 닫고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부동산 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찾아와 집을 팔라고 권했다. 때로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호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 집은 그가 젊은 시절부터 평생에 걸쳐 지은 것이었다. 25살 때 결혼하면서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해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조금씩 방을 늘려갔다. 목수인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았다. 각 방마다, 각 기둥마다 가족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특히 안방은
아내 순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로 가득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밤늦게 돌아오는 영호를 기다리며 순이가 바느질을 하던 곳이었다.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둔 곳도 그곳이었다. 어떻게 그런 곳을 돈 때문에 팔 수 있단 말인가. 마당으로 돌아와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창고 정리 차례였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물건들이 가득했다. 사용하지 않는 연장들, 오래된 목재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썼던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지만 내용물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자신과 순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한복을 입은 순이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양복을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도 당당해 보였다. 다음 페이지들에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첫째 딸 영미가 돌잔치를 하는 모습, 둘째 아들 영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습, 온 가족이 이 마당에서 찍은 단체 사진들. 각각의 사진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특히 이 집을 증축할 때의 사진들이 눈에 띄었다. 영호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했던 그 시절,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집을 완성해가는 모습들이었다. 아이들도 작은 손으로나마 도움을 주려 했고, 순이는 일꾼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며 뒷바라지를 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진첩을 덮고 영호는 잠시 감정에 젖어들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집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벽의 작은 흠집 하나하나, 마루의 다른 자국 하나하나에도 이야기가 있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단 말인가. 점심시간이 다가와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다. 아침에 남긴 밥에 계란 하나를 올리고 김치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는 식사는 늘 썰렁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집에서 먹는 밥맛은 남달랐다. 바깥에서 먹는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딸 영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영미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도연이가 그러는데 요양원 알아보자고 하네요.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시냐고. 영호는 한숨이 나왔다. 사위 최도연의 이야기였다. 몇 달 전부터 도연은 지속적으로 요양원 입소를 권했다. 겉으로는 영호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뻔했다. 이 집의 재산 가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영미야, 아버지는 이 집에서 살고 싶다. 왜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버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집 관리도 그렇고 식사 준비도 그렇고 아버지가 아직 그럴 정도로 늙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 아버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 전화를 끊고 영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식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영호에게는 그런 걱정조차 부담스러웠다. 자신이 아직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오후에는 마당 정리에 나섰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낙엽들이 떨어져 쌓여 있었다. 감나무, 대추나무, 그리고 담장 너머로 넘어온 은행잎들까지. 영호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쓸어 모았다. 낙엽 쓰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그마저도 정겨운 소리였다. 쓸어 모은 낙엽들을 한 구석에 모아두었다. 예전에는 이런 낙엽들을 태워서 처리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다. 대신 퇴비로 만들어 내년 봄에 화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순이가 살아있을 때 가르쳐준 방법이었다. 마당 정리를 마치고 대문 앞을 정비하던 중 또다시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2명이었다. 한 명은 아침에 왔던 김 과장이고 다른 한 명은 더 나이가 많은 중년 남성이었다. 어르신, 오늘 오전에 다녀간 김 과장입니다. 저희 부장님과 함께 다시 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심 없다고 했습니다.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섰다. 어르신, 저는 대한부동산개발 박 부장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어르신께 피해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라니요? 이 낡은 집 대신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관리비 걱정도 없고 난방비도 훨씬 적게 들고요. 게다가 매매 가격도 상당할 거예요. 박 부장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이 집이 좋습니다. 새 아파트는 필요 없어요. 어르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이 이런 큰 집을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니까 편하실 거예요. 제가 평생 몫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집 관리하는 것쯤은 문제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어르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동네 재개발이 확정되면 어차피 나가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는 지금보다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미리 합의하시면 더 유리한 조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됐나요? 아직은 아니지만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민 동의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 말에 영호는 충격을 받았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재개발에 동의했다는 것인가?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여기서 살 겁니다. 어르신,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결국에는 나가셔야 할 텐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 주세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영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들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다. 저녁 무렵 영호는 마루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집에서 보낸 하루는 만족스러웠다. 아침에 수리한 기와도 튼튼히 자리를 잡았고 마당도 깔끔하게 정리됐다. 창 밖으로는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멀리서는 저녁 준비하는 냄새들이 풍겨왔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지만 영호에게는 소중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오늘 부동산 업체 사람들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정말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일까? 평생을 바쳐 가꾼 이 집을, 순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일까?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일어나게 할 수 없다. 이 집은 자신의 전부였고 마지막까지 지켜낼 것이었다. 설령 혼자가 되더라도, 설령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더라도 말이다. 밤이 깊어가면서 주변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영호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마음 한편에서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자신과 이 집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이. 딸 박선미는 중학교 국어교사였다. 26에 최도현과 결혼한 뒤 줄곧 교직에 몸담아 왔다. 아침 일찍 학교로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바쁜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할 여유는 없었다. 그저 주말에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는 정도가 전부였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시작됐다. 선미는 서둘러 아침을 준비하며 남편 도연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방과 후 수업하고 학부모 상담까지 있어서. 그래, 알겠어. 나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을 거야. 도연의 대답은 늘 그랬듯 성의 없었다. 결혼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 시크하고 남자다워 보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무관심으로만 느껴졌다. 하지만 선미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18년의 결혼 생활은 그녀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훈아, 늦지 마라. 벌써 몇 번째야? 아들 지훈은 교복을 대충 입고 나오며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알았다고. 매일 같은 소리 하지 마. 18살 고등학교 3학년인 지우는 요즘 부쩍 예민해져 있었다. 수능을 앞둔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한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아버지 도연이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며 짜증을 내는 모습, 할아버지 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가 보이는 미묘한 표정 변화. 18살의 예민한 감수성으로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이었다. 선미는 지훈의 등을 툭툭 치며 말했다. 할아버지한테 안부 좀 여쭤봐. 요즘 혼자 계시느라 외로우실 텐데. 응, 알겠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다. 할아버지는 지훈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아래서 자랐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들은 지금도 방 한구석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최근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자주 언급하는 것도 지훈에게는 불쾌했다. 학교로 향하는 길에 지훈은 계속해서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늦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것이었다.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여서 문 뒤에 숨어 들어보았던 것이다. 그래, 집문서만 손에 넣으면 해결돼. 늙은이가 고집이 세서 문제지만. 아니야, 억지로는 안 돼.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요양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집부터 처리해야지.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말하는 늙은이는 분명히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집문서는 할아버지의 집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일까? 지우는 그날 하루 종일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하나 아니면 어머니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이 됐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았고 무엇보다 확실하지 않은 추측으로 가정을 흔들고 싶지 않았다. 하교 후 지우는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수업 덕분에 시간 여유가 있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자 영호는 마당에서 연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훈아, 오늘 일찍 끝났나? 네, 할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었지.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지우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할아버지를 누군가 이용하려 한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거실에 앉아 할아버지가 끓여주신 차를 마시며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요즘 이상한 사람들 안 와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 그냥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이나. 영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람들은 자주 와. 집 팔라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관심 없다고 했어. 그럼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그런데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낯선 사람 오면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그리고 아빠가 뭔가 좀 이상해요.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훈아, 무슨 말이니? 어제 아빠가 누군가랑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집문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집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영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그도 최근 도연의 행동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너무 자주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것, 집 관리가 힘들다며 계속 압박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탐욕스러운 기운. 지훈아, 혹시 내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을 본 적 있니? 글쎄요. 요즘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받으시고, 지훈의 말에 영호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훈아, 고맙다. 할아버지가 조심하겠다. 네, 할아버지. 뭔가 이상한 일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지훈이 집으로 돌아간 후 영호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손자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다. 혹시 도연이 정말로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친절과 걱정은 모두 가짜였던 것일까? 그날 밤 선미는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다. 학부모 상담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었다. 도연은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 거실에서 또다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선미는 남편의 통화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통화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도연의 사업 관련 일이려니 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도연은 재빨리 전화를 끊고 돌아봤다. 아, 왔어? 그냥 거래처 일로. 이렇게 늦게? 급한 일이 있어서. 피곤하지? 얼른 씻고 자.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성의가 없었다. 선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엄마, 아빠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니 뭐가? 자꾸 할아버지 집 얘기하고 요양원 보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밤늦게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선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 봐.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지. 아빠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챙기는데.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너무 맹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영호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 오래된 슈퍼였지만 사장 아주머니가 친절해서 자주 이용했다. 김말순 아주머니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슈퍼를 운영하며 동네 소식통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아주머니. 바나나 좀 주세요. 영호가 장바구니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고 있을 때 말순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잠깐만요. 할 말이 있는데. 뭔가요? 말순은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영호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사위분 말이에요. 요즘 동네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뭔가 사채업자들 같은 사람들이요. 며칠 전에 봤는데 어두운 곳에서 만나서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호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놓칠 뻔했다.
지훈의 경고에 이어 이제는 동네 사람까지 도연에 대해 수상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확실한 건가요? 100%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 차림새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위분 표정도 어두웠고요. 말순의 말에 영호는 더욱 불안해졌다. 혹시 뭔 얘기를 하는지 들으셨나요? 멀리 있어서 다 듣지는 못했지만 뭔가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 얘기도. 영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지훈의 경고와 말순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었다. 도연이 정말로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물론이에요. 저만 알고 있을게요. 그런데 어르신, 정말 조심하세요. 사위분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영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슈퍼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말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채업자들과 만났다는 것, 돈과 집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호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만약 정말로 도연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딸 선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사위를 의심한다고 하면 가족 관계만 나빠질 수 있었다. 저녁 무렵 도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도연아. 아버님,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영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갑자기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걸까?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는 좀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영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도연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다. 혹시 말순이 한 얘기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했다. 만약 도연이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집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한편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경고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지우는 조심스럽게 부모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일 아버님께 말씀드려야겠어. 뭘 말씀드리는데? 요양원 얘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갑자기 왜? 아버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잖아. 상황이 바뀌었어. 어쨌든 내일 가서 설득해 볼 거야.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가 내일 할아버지를 만나서 무엇인가 중요한 얘기를 할 예정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내용일 것이었다. 그 순간 지우는 결심했다. 내일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자신도 몰래 따라가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만약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해로운 일을 저지르려 한다면 막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무엇인가 중요한 만남을 앞둔 사람의 모습이었다. 여보, 오늘 뭔가 있어? 선미가 물었지만 도연은 대충 대답했다. 아버님 뵈러 가야 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 그냥 요양원 관련 얘기. 도연이 집을 나서자 지훈도 재빨리 준비를 마치고 뒤따라 나섰다. 아버지가 어떤 차를 타고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했다. 도연은 자신의 차에 타기 전에 잠시 전화 통화를 했다.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네, 오늘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문서 준비는 됐죠? 도연의 통화 내용에 지훈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무슨 문서를 준비했다는 걸까? 혹시 할아버지의 집과 관련된 문서일까? 도연이 차를 타고 출발하자 지우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다. 아저씨,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왜? 미행이야? 아니요. 그냥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요. 택시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연의 차를 따라갔다. 다행히 목적지는 멀지 않았다. 할아버지 집이었다. 지우는 택시에서 내려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서류 가방을 들고 할아버지 집 대문을 두드렸다. 곧 영호가 나와서 도연을 맞았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지우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엿보려 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도연이 집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듯 보였다. 도연은 차에 타서 전화를 걸었다. 안 됐어. 영감이 끝까지 버틴다고. 네,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정말로 할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섰다. 도연이 떠나자 지우는 급하게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할아버지의 안전이 걱정됐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무슨 제안을 했는지 궁금했다. 대문을 두드리자 영호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아. 내 아버지가 방금 다녀갔다. 뭔 얘기하셨어요? 영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내 말이 맞았나 보다.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속이려 했어. 지훈의 예감은 현실이 되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할아버지를 지켜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점점 세차게 쏟아져 내렸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들이 흔들렸다. 영호는 거실에서 저녁 뉴스를 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오늘 도연과의 만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시간 전 도연은 정중한 모습으로 찾아와서는 요양원 입소를 강하게 권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전에 없던 절박함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그가 가져온 서류들이었다.
요양원 관련 서류라고 했지만 영호가 보기에는 부동산 관련 문서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아버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에서는 모든 걸 다 해드리니까 편하실 거예요. 도연아, 내가 몇 번 말했니?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아버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집을 혼자서 어떻게 관리하세요? 게다가 이 동네 재개발도 곧 시작될 텐데. 도연의 말에는 예전과 다른 강압적인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선택권이 없다는 듯이 몰아붙이는 것 같았다. 영호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도연은 못내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영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창밖으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렸다. 영호는 창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다. 날씨가 영 좋지 않구나.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이런 궂은 날씨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 영호는 현관으로 나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누구세요? 수도 점검원입니다. 이 지역 수도 계량기 점검 나왔어요. 영호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날씨에 점검을 나온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과 김말순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다. 지금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오늘 이 지역 마지막 점검이라서요. 금방 끝날 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영호는 문고리에 손을 댔다가 다시 망설였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잠깐만요.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는 척하며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사이 영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만 열었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야. 갑자기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문을 세게 밀어젖혔다. 영호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그 사이로 두 명의 사내가 더 들이닥쳤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뭐야? 누구야 너희들? 영호가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붙잡았다. 한 명은 현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고 다른 한 명은 영호의 팔을 비틀며 거실로 끌고 갔다. 조용히 해, 영감. 괜히 소리 지르면 다칠 수도 있어. 사내 중 하나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영감, 우리 말 들어. 우리는 돈 받고 온 거니까 일만 끝내면 조용히 갈 거야.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비를 맞고 들어온 사람의 모습을 본 영호는 경악했다. 다름 아닌 사위 도연이었다. 그는 우산을 털며 마치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아버님, 놀라셨죠?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아,
너가 왜? 아버님,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고집 그만 부리시라고.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리고는 사내들에게 눈짓했다. 사내들은 영호를 의자에 앉히고 양옆에서 감시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짓이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다. 그동안 믿고 있던 사위가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버님, 저도 이런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고집이 세셔서 도연은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이 집 제 이름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야 다 같이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내 집을 왜 내 이름으로 넘겨야 하는데? 아버님, 현실을 보세요. 어차피 재개발되면 나가셔야 해요. 그럴 바에는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도연의 말에는 비열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는 이미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았다. 너 이런 짓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냐? 아버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빚도 많고, 이 집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제야 영호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도연이 빚에 쪼들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너 지금 강도질하고 있는 거야. 강도질이라니요. 저는 그냥 아버님께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연은 태연하게 말하며 사내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는 영호의 앞으로 다가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감, 집문서 어디 있어? 순순히 내놓으면 다치지 않을 거야. 문서? 무슨 문서 말이야? 집 등기부 말이야. 그리고 도장도. 영호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사내는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다. 영감, 나이 드신 분이 괜히 고집 부리지 마. 어차피 우리가 찾을 거니까 순순히 말하는 게 나을 거야. 그때 다른 사내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장을 열어 젖히고 장롱을 뒤지며 중요한 문서들을 찾았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너희들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하지만 영호의 항의는 소용없었다. 사내들은 계속해서 집을 뒤지며 중요한 문서들을 찾아냈다. 마침내 한 사내가 안방 장롱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여기 있다. 가져와. 도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물을 확인했다. 집 등기부, 토지대장,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영호를 바라봤다. 아버님, 이제 서류도 있으니까 간단히 처리하면 되겠네요. 도연아, 제발. 이러지 마. 이 집은 내 평생이야. 내 어머니와의 추억이 모두 여기 있다고. 영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애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아버님, 어차피 오래 사시지도 못할 텐데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순순히 주시죠. 도연의 말은 잔인했다. 마치 영호의 남은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영호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표현했다. 너 같은 놈이 내 사위라니. 선미가 불쌍하다. 선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니까. 도연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자, 아버님. 여기에 서명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재산 이전 동의서예요. 절대 안 해. 영호는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사내 중 한 명이 그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펜을 쥐어주려 했다. 영호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나라고. 영감, 괜히 힘들게 하지 마. 어차피 할 일이잖아. 영호와 사내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74세의 노인이었지만 영호는 평생 몫으로 단련된 근력으로 끝까지 저항했다. 하지만 두 명의 건장한 사내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버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서명하시면 편할 텐데. 도연은 마치 영호가 때를 쓰는 아이인 것처럼 말했다. 그 순간 영호는 도연을 향해 소리쳤다. 너 같은 놈에게 내 집을 넘겨줄 바에야 차라리 태워버리겠다. 영호의 말에 도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리고는 사내들에게 더욱 강하게 지시했다. 빨리 끝내. 시간이 없어. 사내들은 영호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한 명은 팔을 비틀고 다른 한 명은 손가락을 펼치려 했다. 영호는 고통스러워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아파하시지 마시고 그냥 서명하세요. 어차피 끝날 일이잖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세요? 지훈의 목소리였다.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아빠, 왜 여기 계세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우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영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지훈아, 도와줘. 여기. 하지만 사내 중 한 명이 재빨리 영호의 입을 막았다. 도연은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문 열어줘야 하나? 사내가 물었다. 아니야, 기다려. 금방 갈 거야. 하지만 지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답해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그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도연은 초조해하며 사내들에게 지시했다. 빨리 끝내. 더 이상 시간 없어. 하지만 그때 지훈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려 한 것이다. 비록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그림자는 어렴풋이 보였다. 할아버지, 누가 와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졌다. 영호는 온 힘을 다해 소리치려 했지만 사내의 손에 막혀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었다. 도연은 이제 정말로 초조해졌다.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고 지훈이 계속 있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그는 사내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지훈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고 언제 경찰에 신고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영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지켜온 집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다는 의지로 버텼다. 하지만 노쇠한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집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영호와 도현 그리고 사내들 사이의 대립은 극에 달했고 밖에서는 지훈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분기점이었다. 영호의 집과 재산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가 모두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사내들에게 눈짓했다. 빨리 처리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어. 그러나 영호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다. 입을 막고 있던 사내의 손을 물어뜯으려 하고 온몸으로 버둥거리며 굴복하지 않았다. 평생을 몫으로 살며 단련된 그의 의지는 나이를 초월한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이 영감탱이가 사내 중 한 명이 짜증을 내며 영호의 팔을 더욱 세게 비틀었다. 영호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여전히 서명을 거부했다. 아버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냥 서명하시면 모든 게 끝나는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현관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활짝 열렸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며 진동이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쪽을 바라봤다. 문 앞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다. 넓은 어깨와 굵은 팔뚝,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비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망치를 들고 있었다. 뭐야, 또 누구야? 사내 중 한 명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남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각 발걸음마다 바닥이 울릴 정도로 묵직한 걸음이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정말 그 사람일까? 수십 년 전 자신의 밑에서 목공을 배웠던 그 청년이 이렇게 나타날 줄이야. 철수야? 영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강철수였다. 5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25살 때부터 영호 밑에서 목공을 배웠던 그는 재능이 뛰어났지만 젊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방황의 길에 빠졌던 인물이었다. 술과 도박에 빠져 사고를 치고 결국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과거와 달랐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단단해진 남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호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야, 너 누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사내 중 한 명이 철수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철수는 그를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손 떼라.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며 단련된 목소리였다. 이 집은 선생님의 피와 땀이야. 철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의자에 붙잡혀 있는 영호, 그를 억누르고 있는 2명의 사내,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도연.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선생님을 놔주고 나가라. 그러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 철수의 경고에 사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들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야, 이 새끼가 뭔데 여기서 큰 소리야? 사내 중 한 명이 철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주먹을 쥐고 있었고 싸움을 각오한 모습이었다. 마지막 경고다. 선생님을 놔주고 나가라. 하지만 사내는 철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먹을 날렸다. 그 순간 철수는 번개 같은 속도로 몸을 피하며 반격했다. 쾅! 철수의 주먹이 사내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다. 사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오랜 현장 경험으로 단련된 철수의 주먹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이 새끼가. 다른 사내가 영호에게서 손을 떼고 철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철수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사내의 공격을 피하며 정확한 반격을 가했다.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의자들이 넘어지고 테이블 위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철수는 2명의 사내를 상대로 혼자 싸우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 도연 씨, 이게 뭡니까? 철수가 싸우면서도 도연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도연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건 오해예요. 그냥 오해라고요? 선생님을 붙잡고 협박하는 게 오해라고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고 지금 그 은인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다. 한편 영호는 자유로워진 틈을 타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몸이 떨렸지만 그는 철수를 도우려 했다. 철수야, 조심해. 영호의 외침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내 한 명을 벽에 밀어붙이며 제압했고 다른 한 명은 바닥에 넘어뜨렸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고맙다 철수야. 영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난 구원자였다. 하지만 도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 저놈 잡아. 저 집은 내 거야. 도연의 외침에 철수는 경악했다. 그 순간 도연의 속내가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진심으로 영호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집을 가로채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사위라면서요?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가족이 가족을 배신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건 아버님을 위해서 사채업자까지 데려와서 협박을 했다고요? 철수는 도연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도연은 점점 뒤로 물러났지만 곧 벽에 등이 닿았다. 그때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집 앞에서 멈췄다. 경찰이다. 사내 중 한 명이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다. 파란 경찰차가 집 앞에 멈춰 있었고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내리고 있었다. 누가 신고했지? 도연은 당황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범인을 찾으려 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아. 영호는 손자를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훈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들이 들어오자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다. 사내들은 체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도연이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저는 이분의 사위고 그냥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경찰관은 현장의 상황을 보고 즉시 판단했다. 넘어진 의자들,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 그리고 상처를 입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내들. 모든 것이 강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단 모두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안 돼요. 이건 정말 오해라니까요. 하지만 사내들은 이미 체포되고 있었고 도연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버님, 제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버님을 해칠 리 없잖아요. 도연은 마지막까지 영호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도연아, 너는 이미 선을 넘었어. 영호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도연을 믿을 수 없었다. 제가 본 게 있어요. 지훈이 나섰다. 아버지가 사채업자들과 만나는 것도 봤고 집문서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할아버지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훈의 증언에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철수 씨죠? 고맙습니다. 경찰관이 철수에게 감사를 표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호를 살펴봤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내 덕분이야. 고맙다. 영호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모든 것이 용서되는 느낌이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아니야, 내가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자 집안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달랐다. 위기는 넘겼지만 가족 간의 신뢰는 크게 손상된 상태였다. 할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지훈이 영호의 어깨를 다독였다. 응, 고맙다, 지훈아. 내가 아니었다면.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지훈의 말에 영호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철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니? 영호가 궁금해하자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며칠 전부터 선생님 댁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가끔 지나다니며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오늘도 비가 와서 걱정이 되어 와봤는데 지훈군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철수의 설명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천우신조 같은 일이었다. 선생님,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럴게. 정말 고맙다. 밤은 깊어갔지만 세 사람은 쉽게 헤어지지 못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다. 무엇보다 영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할아버지, 당분간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 나도 선생님 곁에 있어 드릴게요. 철수도 동의했다. 영호는 두 사람의 제안에 감동받았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컸지만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한결 따뜻해져 있었다. 위기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다. 철수가 와서 도와줘서 별일 없었어. 영호는 철수를 가리키며 소개했다. 선미는 그제야 거실 한편에 서 있는 건장한 남자를 제대로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강철수입니다. 철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과거의 방황을 뒤로하고 성숙해진 그의 모습에서 선미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아, 아버지 제자셨던. 네, 맞습니다. 오늘 우연히 지나가다가 상황을 알고 도와드렸어요. 철수의 겸손한 대답에 선미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그때 지훈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닌 한 뼘 성장한 청년의 의연함이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지훈아. 선미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오늘 밤 만약 지훈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도 끔찍했다. 잘했어, 지훈아.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훈의 말에 선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18살 아들이 아버지의 배신을 먼저 눈치채고 할아버지를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엄마는 왜 몰랐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까? 선미는 자책하며 중얼거렸다. 바쁜 일상에 쫓겨 가정에 소홀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했던 것 같았다. 선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호가 딸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다. 도연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잘못 먹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내로서, 딸로서 너무 무관심했어요. 도연이의 변화도 못 느끼고 아버지가 힘드신 것도 몰랐어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교사로서의 책임감에만 매몰되어 정작 가족들의 마음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밖에서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 한 대가 더 도착하고 수갑에 채워진 도연이 끌려 나오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다. 저놈 잡아. 저 집은 내 거야. 내 거라고. 도연은 마지막까지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집은 결국 내 거였어야 한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도연의 외침은 경찰차 문이 닫히면서 끊어졌다. 하지만 그 비열한 마지막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선미는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경찰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18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언제부터 그가 그렇게 변한 것일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것일까? 엄마, 울지 마요.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잘못한 거지.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에요. 18살 아들의 위로에 선미는 오히려 더 울컥했다. 아이가 어른보다 더 현명하고 강인하다는 것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지훈아, 너무 힘들었지? 괜찮아요.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지훈의 대답에 영호는 손자를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한 지훈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 철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철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과거 방황했던 시절, 영호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었던 사람이었다. 비록 철수가 실수를 저질러 멀어지게 되었지만 영호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철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연락도 못했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창피해서 연락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철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선생님께 실망만 끼쳐드렸는데 어떤 얼굴로 찾아뵙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는 거야. 영호의 따뜻한 말에 철수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출소 후에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선생님께 배운 목공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선생님께 배운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기술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마음가짐이요. 철수의 말에 영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제자가 방황을 끝내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선생님, 앞으로는 자주 뵙겠어요. 더 이상 창피해서 숨지 않을게요. 그래야지.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 아니야? 영호의 말에 철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십 년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다. 선미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혈연으로 맺어진 남편은 배신했지만 혈연이 아닌 사람들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호하고 있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선미야, 내일도 바쁜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선미의 진심 어린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사건이 가져온 아픔도 있었지만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다. 할아버지, 저도 자주 놀러 올게요. 대학 가서도요. 그래, 지훈아. 언제든 환영이다. 시간이 흘러 밤이 더욱 깊어갔다. 경찰 조사도 끝나고 집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집에 가려 하지 않았다. 마치 이 소중한 시간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 오늘 밤은 제가 여기서 지키겠어요. 철수가 제안했다. 혹시 모를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다 끝났잖아.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있을게요. 지훈도 거들었다.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선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오늘은 여기서 머물겠어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영호는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오늘 하루 동안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경험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럼 다 같이 있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네. 영호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이상하게도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가족의 진짜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모두들 거실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선미와 지우는 소파에서, 철수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청했다. 영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믿었던 사위의 배신, 생명의 위협, 그리고 뜻밖의 구원자의 등장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 딸과 손자, 그리고 뜻밖의 제자가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 영호는 천천히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다. 오래된 그의 작업 공간은 여전히 목재 냄새로 가득했다. 수십 년간 사용했던 연장들이 제자리에 정렬되어 있었고, 벽에는 예전에 만든 작품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었다. 부드럽게 나무결을 어루만지며 영호는 생각에 잠길다.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상처가 있어도 그것마저 나무의 독특한 무늬가 되어 오히려 가치를 높인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오늘의 상처도 언젠가는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영호는 작은 대패를 집어들고 나무를 조심스럽게 깎아내기 시작했다. 새로 깎아낼 나무 결처럼 그의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에 깃들었다. 이제 74세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영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진정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작업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사건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잠든 숨소리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영호는 나무를 깎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감사함은 오늘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기도 했고, 이런 시련을 통해 진정한 가족을 찾을 수 있게 해준 운명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해가 떠오르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하루였다. 영호에게는 이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작업실에서 나와 마당에 서자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어젯밤의 비가 모든 것을 씻어낸 듯 했다. 감나무에 매달린 감들도 한층 더 붉게 익어 보였다.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74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나이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곧 함께 아침을 먹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상이 이제는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이다.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생 지켜온 집은 결국 벽돌과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비열한 욕심이 아무리 흔들어도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